뭐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 세계 보건기구 여기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보시면 요 결론은 결국엔 2007년도 6월에 나온 얘기고요. 낮은 수준, 여기서 낮은 수준이라는 거는 아까 83.3 마이크로 테슬라잖아요. 가이드라인이. 그거보다 매우 현저하게 낮은 값들을 말해요. 10mm 가우스, 4mm 가우스 또는 0.1 마이크로 테슬라 이런 쪽에서 과연 얘가 발암물질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도 웬만하면 생체 물리학적 작용은 거의 밝혀질 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WHO에서 팩트시트에서 결국에 내린 결론은 권고사항이 83.3 마이크로 테슬라로 되어 있는 권고사항은 가이드라인을 웬만하면 지켜달라. 그리고 자의적으로 너무 낮은 전자파 노출 제한치를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타당하지는 않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방점 찍어 놓은 건 그거예요. 이해 당사자들 간에 효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합의에 의해서 뭔가를 해라 라는 의미로 많이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 사례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송전선로 갈등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가공 송전선로도 그렇고 또 지중 송전선로도 마찬가지 갈등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걸 다 다룰 수도 없고 모든 민원이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이에요. 이유들이. 하지만 여기서 최근에 지금 데이터 센터 유사한 그렇다고 또 완전히 똑같지도 않습니다. 사업 규모도 완전히 다르고요. 전환 규모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2000년대, 2010년대 전까지만 해도 땅속으로 묻는 송전선로에 대해서 민원이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공송전선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가공송전선로가 눈에 보이지 않게끔만 하는 것만 해도 민원이 해결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보시면 15년도 이후에 지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땅속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를 묻지 말아라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약간 이해관계자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전 입장에서는 땅속으로 묻어야만 대도시에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가공으로 대도시에 가공송전선으로 천탑을 박을 수가 없잖아요. 땅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지하권도 있거든요. 지하에 내 재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내 학교나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건강상에 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지만 거기서 이해상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깊이 묻는다고 해결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과연 얘가 얼마만큼 돼야 안전할 거냐? 그 값은 앞에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부모 또는 어른들 입장에서 아이가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설득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마 안양역 앞에서들 또 시위도 하신 걸로 저는 이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부천 부평 사례입니다. 이 사진은 그쪽에서도 이제 거의 2년 정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보이지 않는 선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도 표출하셨고 또 주민들은 어떻게 보시면 있는 송전선로에 또 추가가 되니 선로를 바꿔달라 뭐 다양한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R&D를 하다 보니까 그 민원 해결이 완전히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도 합의를 통해서 제일 합당한 방식으로 해결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공송전선로는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이 설치가 되거든요. 154 kV 송전선로만 해도 최저로 설치되는 게 한 20m 이상이 돼야 돼요. 땅에서부터. 근데 지중 송전선로는 1m밖에 안 붙이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일견 타당해 보이고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전기는 ABC 상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전자파가 A, B, C상 위상이 달라요. 그래서 세 개가 가까이 붙을수록 상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작아져요. 가공 성전솔로는 절연이 안 되기 때문에 상간 A, B, C상의 간격이 넓어요. 6m, 7m씩 돼요. 한 상 간격이. 근데 지중은 실제 A, B, C상이 서로 붙어서 갑니다. 아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상이 서로 상쇄가 돼요. 그래서 1m만 붙어도 굉장히 저감이 확 돼버리거든요. 상가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접속하는 구간이 살짝 벌어져요. 거긴 한 60cm, 70cm 정도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A, B, C상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 10, 20m 높이 있는 애보다 땅에 들어가는 애는 훨씬 더 작아져요. 무슨 다른 그런 어떤 설치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1m만 들어가도 웬만큼 가공에서 20m 떨어뜨린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숫자가 우리 주민들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별다른 뭐 전자파를 저감하기 위해서 지중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전자파는 감소가 됩니다. 근데 많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쉽진 않습니다. 설득을 해도.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엮여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요. 한전에 또 어떤 역할도 있어야 되는데 무한정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고 법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 충돌들이 생겨요. 근데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중재를 해줘야 되고 인허가를 또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역 주민 지자체, 저 때는 아마 부평구청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주관을 해서 많은 포럼도 하고 또 협의회도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이직진 활동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전에서도 이제 송전솔로 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2000년도 중후반 이후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주민 이해주민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측정도 해드리고요. 또 가서 필요한 곳은 저감 시설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이해 증진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실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전라북도 고창에가 좀 멀긴 한데 보시면 전자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사이버 이해 증진관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방문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이슈 전문가 강의 부분인데 사실 이게 저희는 일반인들이나 이제 주민들이 오셔서 듣기를 이제 바라는데 사실 참석은 많이 안 하세요. 대부분 토론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발제하고 이제 토론하시는데 그래도 좀 가끔은 이제 오셔서 듣는 분들이 계신데 비슷한 내용들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타 이해증진 활동들이 있고요.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토론은 Q&A 시간 이따가 또 끝나고 나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은석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주제로 발제해 주실 박상희 산업통상조합으로 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과장님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조합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박상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좋은 시간을, 기회를 주셔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지역 분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국세주신 국회의원님 지금 자리에 계셔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토론의 주제가 데이터센터 확산 관련해서 초고압선 누설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주민 불안 등에 대한 것이라서 산업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분산과는 어떻게 서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크게 보면 그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지역으로 분산하게 되면 수도권의 경우 안양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아무래도 거기 이제 이쪽 수도권은 주민들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지역이 많을 테고 또 데이터 센터도 그런 인근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민들, 시민들, 주민들의 반대가 많을 것 같은데 만약 지역으로 지방으로 가게 되면 제 생각은 뭐 산업단지라든가 좀 밀집 지역이 아니라 조금 외곽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반대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산업 다음에서 지금 추진 중인 데이터 센터 지역 분산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센터 현황, 지금 문제점, 그다음 개선 방안,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익숙치 않아서. 예,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현황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고, 앞으로 점점 더 데이터에 대한 사용, 처리, 또 분석, 이런 것들이 증가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이제 정기사업법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예정 통지, 정기상 예정 통지 또 말씀드리지만 그걸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37개 데이터 센터 이미 운영 중에 있고요. 향후에 29년까지 보니까 637개 정도가 건설을 예정 중입니다. 이거는 정기사용 예정 품질이라고 해가지고 한전에 대용량 5MW 이상 전기를 소비할 경우에는 미리 1년 전부터 많게는 4년 전부터 미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한 637개가 29년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포를 보면은 22년 9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도권에 이제 이 현재는 60%, 전력 수의 70%가 수도권이 있고요. 29년까지 예정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도 한 550개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개수 비중으로 86%고 전력 수요 비중으로 85% 정도 해가지고 여전히 이제 향후에도 예상하는 바와 같이 지금도 이제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고 앞으로 29년 또 30년 이후에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입지 수요는 개수 기준으로도 그렇고 전력 수요 기준으로도 그렇고 양쪽 다 85%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한전이랑 같이 해서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필요한 전기를 다 공급해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전기사업법상의 어떤 저희 행정과 정부의 책임이고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잘 수급을 맞춰야 되는 게 당연한 저희의 어떤 과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전력 수급상에서 어떤 계통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집계해 보니까 신규 데이터 센터 550개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 위에서 적기 공급 사업자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를 원하는 희망하는 업계에 저희가 대상을 보니까 한 64개소밖에 안 됩니다. 550개 중에서 64개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예전에는 뭐 바로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에 발전소 바로 짓고 그 다음에 또 송전탑 아까 우리 임윤성 박사님, 임석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송전탑 가공설로 또 지구설을 지어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리프시켜드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주민 수용성, 또 주민들의 반대, 뭐 방금 얘기 나왔던 전자파 문제, 주민 안전 문제 이런 거를 발전소 짓기도 쉽지 않고 또 송전탑, 변전소를 짓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 공급을 좀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점은 뭐 아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서건 부회장님 말씀 주셨지만은 지난번에 10월 15일 정도인가요? 작년 10월 15일에 카카오의 어떤 데이터 센터, SKC에서 건설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 화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면 백업 설비가 또 수도권에 입고하게 되면 한 번만 사고가 나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더 받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부산이라든가 뭐 전남이라든가 또 강원도라든가 이런 근산에 있으면 수도권 한쪽이 조금 사고가 나도 바로 복구가 가능하고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전력 개통에 지금 부담을 좀 처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개통 혼잡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예전 같으면 전력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바로바로 1,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을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반면에 데이터 센터는 워낙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그야말로 뭐 이런 말씀도 좀 조소한 편일 수도 있는데 정말 전기 먹는 하마라고 얘기되듯이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면에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급을 보강할 수 있는 수단은 그런 공정한 거절을 제가 입지도 설정해야 되죠. 환경영 평가돼야 되고 용접보도 설계허설 시간도 지역 갈등 제일 분양하는 지역 갈등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장거리 충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관련 인프라 건축에는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하고 수도권 집중하는 게 조금 저희로서 좀 부담이 심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간 균형 발전도 한 축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그렇고 뭐 인천, 경기, 남북권, 서울 이런 쪽으로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으로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집중되게 되면은 지금 계약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근적으로 주도되고 있고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지역경제는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지역으로 갈 수 있다면 물론 고용청취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또 관련 기업, 인력까지 함께 입찰하게 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열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유목합 소형강대 인근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기업 입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원도 경제, 지역 경제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그 재난 상황이라든가 전력 개통에 대한 부담도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지역 간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의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지역으로도 같이 분산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 센터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파적인 연구에서 나오셨지만 과기부에서 데이터 센터, 과기부터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 산업부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바라보는 것은 이제 전력, 수급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제가 속한 신산업 분산에너지과도 산업부의 전력 정책국의 한 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수급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 차원에서 이제 조금 민감할 수 있고 조금 한쪽에 사고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블랙아웃이라든가 정전 이런 어떤 금상 불편과 연결되기 때문에 전력 수급 분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관련 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사 예정 통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메가와트 이상, 또 5메가와트 이상부터 3메가와트 이상까지 대용량의 전기를 사는 경우에 한전에 미리 전기공사 예정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만일 하지 않으면 전기공사 거부사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게 왜 개통이 문제되냐 하면은 바로 신뢰도입니다. 전력이라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바짝바짝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배결등 막 바짝바짝 거리하고 잠깐 꺼지기만 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없는데 그만큼 저희가 60Hz로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력계통 신뢰도 전기 품질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가 관련된 업무가 있고요. 한 곳에 계통이 집중되다 보면은 이런 전력계통 신뢰도나 전기 품질 유지에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사용계획 협의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대규모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신축하거나 신축하고 할 때 그렇게 사전에 계획을 검토해가지고 필요시에 이제 계획을 조정, 보완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조하에서 저희가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조금 만들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1월 9일 날 데이터센터 소득 집중하는 방안을 좀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보완을 거쳐서 지금은 사실상 좀 마무리된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이제 개통에 대한 파급력이라든가 영향을 엄격히 평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개통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요소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아예 전기사업법을 시행령을 개정을 이제 검토한다는데 현재는 지금 현재 입법행 중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 5 보시면은 전기공급 거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대규모 전기 사용을 해가지고 전력계통 신뢰도, 전기 품질 유지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전기공급 거부 사유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 5에서 한 개 후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체를 거쳐가지고 또 외부 중이고요.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전력계통 신뢰도 고시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사업법 제27조에 2에 보면 전력 전기 신뢰도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신뢰도 조항에 따라서 신뢰도 고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뢰도 고시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신뢰도 고시의 내용은 지금 대규모 이제 역시 전기 사용을 해가지고 전기 어떤 신뢰도라든가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그 개통이 보완될 때까지 일정 기간 전기 공급을 유예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전력계통 신뢰도 고시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저희가 일부 설명을 위해서 이전 버전을 했는데요. 개정 중이고 전기사업 시행령도 개정 중이고 신뢰도 고시에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에 대해서도 이거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시인데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대규모 전력을 연간 2천만 kWh를 사용할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에는 이제 한전의 지역본부 또 에너지공단의 어떤 지역 사무소 이런 데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수하게 조금 약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약하게 심의가 됐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엄격하게 좀 심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고시가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및 출입 절차가 규정인데 요거는 이제 1월 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이제 빨리 시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올 상반기까지 빠르면 1사분기까지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법제도 차원에서는 아예 전력계통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전설특별법이 지금은 이제 작년 11월 말에 사법부의상 구조개대책위원회 법안 소위를 1차 심의를 거쳤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법안 소위를 추가적으로 통해서 소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법 통과를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이처럼 수도권 등 개통 포화 지역에 대해서 신규 데이터와 개통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럴 경우에는 개통에 대해 평가를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통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계통회가 영서를 제출하고 정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또 심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절차가 전력계통 영향 평가라는 한 장으로 뭐 한 8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통과되면 더 강력하게, 더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전력계통 영향 평가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이 미친 경우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이행할 경우에는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또 점검도 하고 보안 명령하고 공사 중지 명령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항이 군산의 설상특별법에 전력계통 영향 평가 제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건 조금 일종의 조금 뭐랄까 좀 부담을 드리는 측면, 규제적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센티브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입지를 원하시는데 지방으로 지역으로 이제 저희가 좀 분산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조금 뭔가 좀 많이 뭐 부족하지는 당연히 않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한전에서 비수도권 입지구를 개성으로서 이제 시설 부담금 할인하는 인센티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용량 기준으로 나눠서 40MW 이하, 40MW 이하의 경우에는 시설 부담금 이렇게 제출해 사용자가 여러 가지 뭐 케이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계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설을 하게 되는 자체 부담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설 부담금을 한 50%까지 할인하는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4kV부터 154kV, 15만 4,000V에 대해서는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만 생각하고 계시니까 지방으로 갈 때 어떻게 될지 좀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전에서 시국의 지역본부 분류 이런 데이터 센터 입지에 대한 컨설팅을 아예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까지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아예 이제 저희가 뭐 담당자랑 전화번호까지 지정해 놨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없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는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여기가 없는 거고 파란색, 녹색 여기도 많은 건데 전력 계통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어때 여기가 어디 부족하다에 대해서 이런 문지선정에서 의사결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이런 아예 전력계통 여러 정보 시스템도 고객에 제공해서 비선택에서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시군구 단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운영용 단위로 또 세 분야에서 제공을 운영하고 어떤 부족 재확인하는데 여기에 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는 아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요건이 많지만 그중에서 이제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을 좀 수급 여건이 좀 관련이 있는 것들을 후 지역으로 좀 선정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데이터 센터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컨대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구전력 활용하는 제주도라든가 호남,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강릉 삼청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삼청에는 발전소가 지어졌는데 송전설을 짓지 못해가지고 발전소를 제약을 가동 못하는 소위 말해서 송전제약이 발생하는 곳. 원전도 신안을 이루기가 이제 신안을 3사업이 지어질 예정이고 신안을 이루기가 작년 12월달 완공되고 2호기는 올해 또 완공되면 이게 송전설로가 안 되기 때문에 전기를 쓸 수 없는 수도권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그 근처에 가게 되면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수력발전소라든가 수역을 함께 활용하거나 또 가스공사에서는 현재 가스공사 물론 서울이긴 한데요. 평택기지에서 남은 LNG 냉열을 공급받아가지고 냉동이라든가 냉장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항상 24시간 가동하면서 항스팩으로 또 쿨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런
가스공사랑 연계해가지고 LNG 매니아를 이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설명드렸고요. 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산업단지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도 뭐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관계부처 저희 산업부가 중심돼가지고 또 지자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아까 여기 안양이라든가 농림, 수원, 일부 또 이런 곳에서는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되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물론 아직 주민들 의사까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지무지하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데이터 센터 입주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취득세라 등록세 면제라든가 이런 것들 세제 지원, 그다음에 이제 지역 투자 보조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뿐만 아니라 아예 프로젝트 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주거도 인력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회피 지원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서 지자체에서는 관심들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데이터 센터를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지역에서 건설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상으로 좀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설명을 마치고요. 한 가지 더 이따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면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약간의 부담이 되는 규제적 요소가 들어간 전기 공급을 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또 신뢰도를 평가해가지고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일정 기간 전력 공급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또 에너지 사용객 협의를 통해 가지고 또 엄격하게 에너지 사용객 또 에너지 대규모 에너지 사용 시설에 대해 설치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그 과정을 좀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플러스에서 이제 이런 인센티브도 좀 있는데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18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18일 날 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회를 좀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좀 저희가 보도자를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지만 좀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또 부족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제 토론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가장을 맡으신 이병준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의 가장을 맡게 된 고려대학교 이병준입니다. 시간이 11시 6분이에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잠시 가이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방금 발제 대표께서 해주신 내용, 지금 민원이 몰려있는 전자파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확산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문제 정의, 그것에 대한 풀어나가는 정책 방향,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자파 민원 부분하고 전력 수급은 약간 두 개의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전력 계통이라는 망이 공통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회적 수용성 부분은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들께서 이제 각자 5분 정도씩 이제 토론 의견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들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또 토론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플로어에서 의견에 대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렇게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그 토론자 네 분께서는 이제 사회자께서 소개를 시켜주셔서 제가 따로 뭐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 토론자들의 그 의견을 갖다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그 순서대로 김기현 대한전력대 기술기준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전력대 김기현입니다. 전자파에 관련된 부분은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지역에서 해당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 전자파에 관련된 기준, 그 다음에 기중전선로에 관련된 기준, 기준을 제정할 때는 그 기준의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중전선로의 그 깊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중전선로 깊이에 관련된 부분은 말 그대로 전선로가 전기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전선의 손실이라든가 영향이 없는 최소한의 깊이를 판단을 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자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시설 깊이를 규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로 지금 지중전선로 직접 매설 관련된 부분은 1.2m였는데 지중전선로의 어떤 전선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4년 전에, 5년 전에 1.2m에서 1.0m로 완화를 한 부분입니다. 지중전선로에 관련된 부분은. 그 다음에 전압에 따라서 특별히 깊이도 무게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인 부분이고요. 관련된 부분을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0.9m, 프랑스 0.8m, 영국은 차도는 0.6m, 인도는 0.45m 이렇게 이제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중전선로에 지금 인원이 있는 부분에서 건축물과 어쨌든 수평 이격거리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중전선로에 수직 이격거리는 있지만 수평 이격거리는 어느 나라에도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과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 철탑 관련된 부분은 송전선로 옆에 3m, 10m 이런 부분을 내두어야 될 건물, 두어지 말아야 될 건물들이 기준의 수평거리에 따라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중송전선로 관련된 부분은 수평 이격거리는 없습니다. 다만 지중전선로에 이제 그 건물이 들어갈 때 가스관, 수도관, 폭발성 위험 이런 관들이 들어갈 때는 그거에 최소 1m 이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어쨌든 건축물과 연관돼서 지중전선로가 최소한 수직은 도로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건축물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물과의 정확히 옆으로 몇 미터 이렇게 이격하는 부분들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깊이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전자파 관련된 부분은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전자파는 전기와 자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전압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88년도에 우리나라 처음 제정이 되어 있고요. 3.5kV/m. 아까 이제 국제 방사선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4.1kV보다는 상당히 낮은 값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개 같은 경우는 부하전류에 의한 부분으로서 83.3 마이크로 테슬라 부분은 우리나라 2004년도에 이제 제정이 처음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2010년도에 이제 국제 방사선위원회에서 200 마이크로 테슬라로 완화를 했는데 완화에 대한 부분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83.3 마이크로 테슬라를 200 마이크로 테슬라로 완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행 유지를 그냥 했던 부분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감 이용 장소, 주택, 학교, 용화 시설의 그 민감 이용 장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개 83.3 마이크로 테슬라, 이 자개에 관련된 부분에서 나라별로 아까 1 마이크로 테슬라, 또 0.4 마이크로 테슬라, 4 마이크로 테슬라 이렇게 나라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합의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선선로가 아까 같이 최소 1m 이상으로 묶고 있는 어떤 뭐
80 이런 메타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파가 이제 사람이 걸어다니는 데서 측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측정을 해서 그 정도가 나오지 않는 부분을 홍보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런 민원이 이제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 민원되는 장소마다 이제 측정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부분들은 그 전자파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간에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중경 선로든 가공경 선로든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유사한 장소가 그런 전력 소비가 들어왔을 때 적어도 이 정도의 그 전자파 유지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값이 이제 어차피 이제 비정시에 의한 부분이니까 그 값에 유지 관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홍보한다 그러면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전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정도 그 제3의 기관에서 지중전설로든 가공전설로든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들을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민원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불필요한 이런 논쟁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기적으로 우리 기준에 대한 그 데이터들 갖다가 잘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해서의 시간으로 삼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토론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에서 오신 이석 도로과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청 도로과장 이석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 건립과 초과합성 매설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축물 건립하는 거하고 초고압성 매설하고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쟁점 사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자파 발생에 대한 민원이 가장 큰 사항입니다.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현재 1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2개소가 건립 중에 있으며 1개소를 신규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좁은 도시 지역에서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총 4개소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소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방송통신시설로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현재 허용하고 있는 용도가 전용 주거지역하고 보존녹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과된 거의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거지역과의 이런 상충성 이런 문제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공업지역에 하나요 데이터 센터 신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계법에 따른 그 개정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규칙에 정하고 있는데 154 케이블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순이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하 그 밀착공사 시행 시 주요 매설물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도 하고 각종 사고가 없어가지고는 지중해 매설되는 선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평소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발표에 있었지만 매설 심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매설 심도가 너무 낮다는 상황입니다. 현행 1.0m, 그 다음에 뭐 부득이 한 경우는 60cm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 뭐 차가 다니는 데는 1m, 차 안 다니는 데는 뭐 60cm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게 아마 도로상의 동결 심도 기준으로 해서 과거부터 그렇게 아마 도로법 시행령 그 별표 2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 매설 신도는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로상의 이제 공사 관련입니다. 통상 이게 공사가 이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 배치는 전기 분야 기술자에 국한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더 확대를 해서 도로 분야 감리원도 현장의 병행 상주 감리를 해서 굴착이라든지 복구 공사로 인한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 실무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석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국회에서 그 입법 과정을 통해서 법 제정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현재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여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또 토론을 좀 통보가 됐으면 하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오신 김기회 연구관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 소속의 국립정보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기회 연구원입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송전선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이제 관련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전자파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관점에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전선을 제외한 모든 기기들에서 이제 전자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휴대전화 등의 5G로 넘어가면서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요. 가장 이제 유사한 거라고 보면은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기지국 설치가 되고 이제 그런 기지국을 설치를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민원들이 발생이 되는 사례들도 있는데, 좀 유사한 사례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이제 그 이민석 책임연구원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ICNIRP라는 곳에서 국제 인체 보호 기준을 제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준을 만들고 인체 영향이 추후에 더 발견이 되면 그 영향에 근거해서 기준을 더 높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계까지 유지를 세우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비영리 독립기구다 보니까 거기에서 데이터들은 모두 다 이제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설정을 할 때 인체에 어떤 아주 작은 영향을 보이기 시작하는 레벨이 있으면 그 레벨의 5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기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발표하실 때 83.3 마이크로 테슬라, 833mHz 라는 수치도 98년도 제정할 때 그 50분의 1부터 이제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그게 암이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50분의 1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WHO에서도 이런 국제기구에서 객관적인 검토에서 만들어진 기준을 채택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각 국가에 임의대로 낮은 값을 이렇게 기준으로 제정을 할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그 초과압 송전선이 이제 지하로 매설이 되고 그 주변에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우리가 잘은 모르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가 그 안에 어떻게 설비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전자파가 발생이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전자파에 대한 그 정보, 올바른 정보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 공감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이제 한 예로 들면 기지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전자파를 측정을 해서 그런 측정 결과들을 리포팅을 해주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도 있고 가정집도 있고 또 도민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터도 있고 한데 원하는 장소에서 다 전자파를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공개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이제 기지국을 설치하는 그런 것처럼 이 초각 송전선도 이제 주거 지역을 지나가고 이제 설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전자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냥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서로 확인을 해야지만 서로 합의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차량이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이제 1m 이상, 하중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0.6m 이상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파 관점에서 어느 정도 노출 이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깊이를 다르게 설정하는 부분들도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정해 나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의 값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서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겠죠. 원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 민원인분들도 이제 많이 국민들하고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받는데 사실 잘 몰라서 하는 그런 그 불안감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어떤 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또 합의해서 나가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영호관님께서는 송전 설비와 똑같은 문제가 통신 설비에서도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기영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교육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주민 참여를 확대하면서 전자파 실제 측정 부분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공감을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토론자가 되시겠는데요. LG U+의 최영범 전문위원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G U+ 최영범입니다. 오늘 이런 토론의 자리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나와서 이 나왔더니 여러 가지 IC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하신 거 외에 RDC의 경제적 기회 효과라든가 왜 국내의 RDC가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가. 크게 좀 말씀하세요. 그게 RDC의 경제적 기회 효과와 국내 RDC 수요 급증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앞에 조금 이제 그 전자파 기준 관련해서 조금 이제 그 제한할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수도권 RDC의 지역 분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RDC는 앞에서도 뭐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모든 산업의 필수 시설입니다. 그 카카오 이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나의 장애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생활이 지금 멈췄잖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생활이 지금 적용되는 필수 시설이고요. 그리고 RDC 시설은 또 건설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효과가 많습니다. 건설, 전력 장비, 공조 설비의 주요 이제 수요 시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럼 4차 산업과 지금 현재 RDC는 어떤 연관성이 있냐? AI나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어마어마한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4차 산업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4차 산업의 특성이라는 게 되게 빠른 응답성이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레이턴시라고 하고 저지연 서비스가 필요로 한 4차선의 특성상 수요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가장 서비스 유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시게 되면 수도권의 대부분의 산업과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IDC도 그 비율로 구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IDC는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게 있느냐? 지금 수많은 IDC가 오늘 지금 건설된다고 했는데 그 IDC 하나가 투자비가 일반 어떤 빌딩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습니다. IDC는 대규모의 전기설비, 기계설비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취직센터나 일반 상업용 건물로도 약 8배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빅 프로젝트고 건설기업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IDC 건설 과정에서 투입되는 건설, 전원, 공조, 신재생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비 중 약 85%는 국내에서 조달이 되고 있고 또 IDC 산업 성장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R200, ESG 이런 부분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친환경 건설 자재와 고효율 전력 공조 설비 등과 또 AI와 같은 지능 정보 기술이 전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 산업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 간 안양 지역 차원에서 보면 LG 유프스의 신규 센터는 약 5,300억 이상의 투자가 진행될 것이고 23년까지 1차 투자비 약 3천억 중에 800억 원이 안양시 관내 기업들로부터 공급받아 구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센터 준공까지 약 7만 3천 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안양 관내에서 약 19,000명 고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준공 후에 데이터센터 기술 운영 유지 보수 인력, 고객사 운영 인력 등 약 200명이 상주하고 기존 평창센터는 현재 약 410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IDC 수요 급증 배경은 그동안 아시아권의 주요 IDC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의 수요가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전력 자원의 해외 수입에 따른 수급 제약이 있고 센터 구축 공간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전기를 수급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공급에 유연성이 없습니다. 홍콩은 정치적 리스크, 일본은 자연재해 리스크 증가로 수요가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국가적 네트워크망 및 5G 등 IT 인프라가 가장 잘 발달된 국가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IDC 산업과 연관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 형성이 가능하고 지역 및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금 그 기존에 이제 이거 전자파 관련해가지고 쭉 검토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주민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자료는 전자파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압 백혈병, 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 자체가 되게 좀 모호하게 적혀 있다. 앞에도 보시게 되면 2B 기준에 보면 그 그룹 2에 보면 파시블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되게 모호한 용어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정형화된 용어로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김기태 연구관께서 아니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거에 어떤 50분의 1 기준으로 기준치를 설정한다든가 좀 정량한 데이터로 좀 제시를 해주게 되면 이런 오해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감소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이제 주장하는 게 유럽의 기준인 0.4 마이크로 테슬라, 4mm 가우스 혹은 1 마이크로 테슬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나라의 유럽의 사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나라에서도 지중공사 같은 경우에 운영 이슈가 있는 건지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워낙 지금 현재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조사한 자료에서도 대부분 유럽도 마찬가지로 1m 미만에다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역 분산 당연히 지금 현재 제시된 수요가 만약에 다
전기를 공급한다 그러면 아마 대통 부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력난과 지역 균형 발전에서 측면에서 지역 분산하는 부분은 바람을 착식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 이전 시에는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만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수요를 경영하는 데이터 센터는 IT 고객을 수용해서 운영하는 상업용 데이터 센터가 수요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용 데이터 센터는 자체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구축 건설 과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술 인력,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스펙에 따라서 맞춰주는 또 이제 구축 능력, 이것과 관련한 인력, 그 다음에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운영 인력, 이렇게 상당히 스펙트럼 넓게 인력이 좀 분포가 돼야 제대로 된 지역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RE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간과되고 그냥 단순하게 운영 인력, 데이터 센터 지어놓으면 인력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못하신 거고, 제가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홍콩 같은 경우에도 2차 산업 제조업 중심이 이제 페이드아웃 되고 그 산업단지를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로 지금 현재 구축을 해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거기에 상당히 많이 위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IDC가 앞으로 향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같이 데이터 센터 이용하는 IT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사례를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그런 기술 인력이 와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거나 서울에서 인력 이동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한다게 되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접수할 때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최영범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토론의 가장 중심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 가지고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좀 정의부터 해서 필요성, 국가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견까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분 토론자와 앞에 두 분 발제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는데 보시면은 각자 전문 영역에서의 소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저희 토론회의 제목이 데이터 센터 확산과 초고합성 부설에 따른 갈등 해소 및 대책 모색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지금 갈등 부분이 지금 현안이 되겠는데요. 크게 보면은 지역 주민 입장에서 민원제기, 전자파라든지 민원제기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와서 국가 차원에서 보면 데이터 센터의 그런 급격한 확산에 따른 전력 수급 관점에서의 또 문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은 문제, 지역 주민의 문제제기, 의사결정 참여 과정 부분에서 생기는 이런 소외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이 한 10여 분 되는데요. 이제 토론자들께서 아까 발제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역시 플로어에서도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받는 그러한 시간을 10여 분 갖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손을 드시고 사실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건 제가 발제를 했기 때문에 전자파 쪽에 이제 문제가 좀 남아서 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최영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자파 기준이 좀 모호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호한 게 아니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딱 만들어져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준을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의 지중송전선로에서 그렇게 낮게, 또는 강원선전도 마찬가지로 낮게 기준을 정한 나라에서 민원이 줄었느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낮게 가져간다고 해서 전자파 이슈가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도 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인 거고, 줄어든 것보다는 오히려 낮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높게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수치를 우리나라 이제 83.3인데 스웨덴인가? 스위스 같은 경우 0.4잖아. 이태리가 그렇죠? 예. 그런 게 같은 경우에 정말 민원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루트를 결정하고 할 때도 다 그 주민들과 협의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민원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갈등의 폭이 확 줄었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중송전선로 매설 깊이에 따라서 자계를 측정하고 홍보해라 라는 의견을 이제 김기현 의원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송전선로가 우리 집 앞에 지나가기 전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렇게 크다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중송전선로 매설 깊이에 따라 전자파라는 게 요즘 말로 케바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어떠한 회선이 지나가고 어디를 지나가느냐가 이제 매설 깊이나 이런 것들을 좌우하게 되는데, 노출량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산업단지를 지나갈 때는 정말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80cm만 묻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거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민감 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80cm 너무 얕아, 1m 그것도 얕아. 그러다 보면 언제까지 그걸 깊이 묻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걸 딱 정해놓는다고 하는 게 과연 기술적으로, 역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문제가 아니고 각각의 이해상대자들이 얼마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느냐, 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는 거는 이미 웹페이지나 이런 데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도 그렇고 확정 편향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세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그걸 보시고 이런 의견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반대 의견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김기현, 김기현 연구관님 어떤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좀 더 말씀을. 예, 괜찮습니다. 이면석 책임님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기준 수립이나 운영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일반 민원과의 감론 일단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논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의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런 기준이 적용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이 조금 같이 다뤄져야 되는데, 오늘 주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의제와 아직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오늘 출발한 그런 자리라고 보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분 조금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순서 질문이요. 지금 손 드신 분, 저희가 가능하면 좀 1분 정도는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전에서 제출한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네덜란드가 200여 개 있고요. 또 민간 지역에서는 0.4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민간 지역에 대해서 0.4가 넘을 때 이것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100, 200 정도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도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데서는 0.4나 1로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민간 지역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이 0.4나 1이나 이보다 더 조금 높다고 했을 때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가 높다고 했을 때 이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주장인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LG U+에서 말씀하셨는데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가지 4차 산업에 중요하다고 하셨지만은 주민들의 그 행복과 권리 이런 것을 해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는 아무리 4차 산업에 중요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부분은 우리가 해외 제일 엄격한 기준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것에 초과학적으로 주민 영향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그 부분은 이민석 책임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그 주민의 행복 권리권, 국가적인 그런 그런 중대 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행복 권리권을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혹시 원하신다면은 그 최영범 전문위원께 답변해 주시고 그건 뭐 누구도 답변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이민석 책임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나라 두 군데 나라거든요. 가장 낮게 설정해 놓고 있는 나라. 첫 번째가 과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민감지역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셨는데요. 민감지역이라는 게 영유아 또는 그 우리로 치면 이제 70세나 이상 되시는 그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는 시설, 요양원 같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을 때 이 굉장히 낮은 값이에요. 0.4 마이크로테슬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산속이랑 같습니다. 이 값을 넘어갔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값을 받았을 때 위험한가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주 작은 수치에 대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 중이고 그 영향이 급격하게 어떤 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도 사전주의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떨어뜨려서 생활을 합시다라는 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주장이라기보다는 그 영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 주의합시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인 내용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아직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작은 값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그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식의 접근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주민의 행복 권리권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그 최영범 전문위원님 사실 답이 응하시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희 이제 그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프로세스나 제도적 보완 이런 부분은 병행이 돼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도 여러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나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앞에서 이제 토론자들께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들을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서로 믿고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데이터, 전자파 관련 데이터를 그동안 쭉 측정을 해놨다가 거기서 좀 신뢰성을 서로 이제 확보를 하고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영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현재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죄송합니다. 이석 안양시청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용 주거지역, 목지지역을 제외하고는 데이터 센터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현장에서 어려운 될 수 있어서 뭔가 데이터 센터의 입시 부분에서는 좀 법률적인 개정도 같이 참여를 요청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병덕 위원님 계시는데요. 아까 좀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의미에서 좀 더 단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지역구에 관련된 또 현안 부분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의견이라든가 그 질문 포함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위원회가 갑자기 시간이 잡혀가지고요. 좀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전자파에 지속적 노출이 됐을 때 주민들께서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전자파에 지속적 노출이 됐을 때 건강상 문제가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모든 대답이 거기에 어떤 병이 생긴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아직 이게 기술의 발전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근거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무해하다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유해하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는 가지고 참으라는 것이냐. 이게 주민들의 핵심적인 논리거든요. 이게 유해한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해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무해하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은 건 아니냐. 거기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이 상황에서 걱정스럽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좀 있다면 명확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행업체하고 이제 허가했던 안양시에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초고압선 지중화 매설에 대해서 그 전에도 여기저기에서 논란들이 많았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한 시의원들까지도 주민들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초고압선을 매설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노력들을 왜 하지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주민들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몰래 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수용성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병석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기준이 인체에 명백히 무해하다는 그런 부분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그 김기현 처장님하고 그 김기혜 연구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초과합선 지중함에서 공사에 따른 그 주민 참여 부분 설명회가 없었고, 이런 그 데서 오는 그런 문제를 갖다 확대시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안양시 그 이희석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처장님부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파가 유효하다 무효하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치를 정해서 그거를 유지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유효하다 무효하다의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치를 정해서 그거를 정확히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값을 어느 값까지 이제 낮춰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높여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특정 지역 국가에서 0.4든 1 마이크로 테슬라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그 학교 영유아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적용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어떤 도출된 값을 만들고, 그 값이 사회적 합의를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그 값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는 완전 비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분들께서 그 사회적 수용성이 있는 어느 정도 수치를 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을 누가 논의합니까? 전문가 분들께서 논의하셔야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정비협회에서 기술 기준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통신설비에 관련된 전자파 기술 기준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기준을 갖다가 정하는 부분은 그 시점에서 허용하는 그 기술 수준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지금 인체에 대한 영향성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재 수준에서 를 고려하지 않은 다른 어떻게 보면 매직 솔루션은 기준에 좀 찾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로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가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로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 전체적인 것과 관련해서 이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논의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수용성 있는 기준이 나와야지 이게 갈등으로 계속 안 남지, 이걸 계속 애매하게 두면 계속 앞으로도 이거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많이 갈등으로 계속 남아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계시는 분들께서 예를 들면 뭐 보건복지부랑 뭐 결론을 내리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압선 지중 배설 관련 주민 참여 부분입니다. 이거는
의원님 안 계실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국회법 시행 규칙에 1호사 케이블 송전 지상에 설치하는 송전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는 주민의견 청취, 시의견 청취 그런 절차들을 다 법에서 담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법에서 도로 조명 허가와 관련돼서는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뭐 주민들 의견 수렴을 거치고 안 거치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의무사항이었으면 의무를 이행했겠죠. 그런데 의무사항이 아닌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저런 갈등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양에서도 당연히 이게 발생할 것이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무사항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 공식적으로 이제 이걸 최초 허가할 때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설명회가 있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 허가 전에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사업 과정에서는 설명이 있었나요? 여러 번 공사하기 전에? 네, 여러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이제 공사 내용을 일단은 그 아파트 관리소 차원에서 이제 전달을 했고요. 민원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 아파트에 대한 주민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 센터의 한전의 어떤 3사와 전력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 민원이 있었지만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이러사 관료와 관련된 이슈는 문의의 축전 데이터 센터 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져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미 구축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조금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그 수도권 지역으로 각 지자체에서 다발적으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 설명하셨다는 부분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주민들을 설득할 때 이미 설명했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할 수 있으니까 근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원이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주민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우리가 주제하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의 측면에서 지금 같이 보는데요. 전력 계통이라는 그 전체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사회적 수용성에 따른 그 전력 수송 설비, 공급 설비들이 적기에 준공되지 못하는 게 지금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발전단 쪽에서는 지금 당장 올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까 박사님 같은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해안 지역에 발전소를 새로 지어놓고 발전소를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는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그 송전 설비, 그다음에 통신 설비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그 사회적 부담 부분에서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를 기술 영역에서 기술 영역에서만 논의해서는 답을 구하고요. 조금 더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상위에 전체적인 그런 국가 단위의 틀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센터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토론의 시간이 좀 무한정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을 제가 윤영석 의원님과 서가원 부의장님께 짧게 1분씩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저는 토론회 좀 마무리하고 사회한테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있어도 시간 간단하게 1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4차 산업이지만큼 그 데이터 센터는 위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도심에서 또 초등학교라든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으면서 방송통신이라고 그것을 해당 안 된다.
어느 날 갑자기 20년 이상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10m 바로 앞에 데이터 센터를 69m 높이의 설계를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위에다가 냉각탑 12기 또 초대형 발전기 3,900칼로리 그 용량을 아파트에 비상발전기를 해놓고 그걸 인허가 절차를 하려면 그리고 또 조망권 일조권을 다 막아버리고 주민들이 보고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해물질과 백현현상을 전부 구경하면서 현생을 벌여나가면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공업지역에라도 주거지역으로 보단했으면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합조로부터 합조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200m 이상은 그러한 물질들이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아야만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갈등과 또 이러한 권해와 이러한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바라건대 지금 현재 높이가 69m가 되면은 30층 높이에요. 아파트는 그 자기가 21층이에요. 그러면 앞에다가 조망권 일정은 다 막아버리고 그 위에다가 냉각탑 비상발전기 거기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주민들 보고 양해해라. 주민들의 행복권을 지켜주겠다.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겠다. 재산권을 지켜주겠다. 그건 얼마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잡고 법을 새로 세워서 주민의 정말 삶과 우리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이강산 이 국토를 넘겨주는 게 현재 여기에 있는 주관하고 있는 이 전문가 국회의원 김병도 국회의원 비롯해서 이걸 지켜줘야 됩니다. 더는 국민들한테 슬픔을 줘서도 안 되고 괴로움을 줘서도 안 된다는 것은 저희 소가입니다. 그리고 지상 69m 지어놓고 8층 이상은 교육 환경에 감정에 그걸 해당이 안 된다. 100층 지어놓고 8층으로 만들어놓고 100층 지어놓고 8층으로 해당 안 된다. 그건 아닙니까? 우리 민법은 조례 없으면 규정이 없으면 간섭해야 하고 간섭이 없으면 조례 의한다 나와 있습니다. 또 법의 효력 규정은 적법하고 타당하고 실현 가능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재산을 극도로 제한한 행위. 기업의 이런 슬픔을 갖고 우리가 지금 현재 4차 산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례를 찾고 저기 하나 전자파가 이상이 없다 하지만은 외국 의학 보고서에 톰 브라운 박사의 의학 보고서를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자파로 인해서 희생되고 묻지마 살인 사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은 충분히 말씀하신 우리는 그런 슬픔을 그러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이 나라 이 강파가 정말 바르고 올바른 그런 사회의 쉼터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토론회가 윤정덕 의원님은 지금 자리에 계시고 그다음에 정기혁 1차 전력정책 토론이기 때문에 또 사과분들도 계신데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마무리시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1차인 것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갈등을 4차 산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 사회가 갈등을 잘 해결하면 발전하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등 해결을 위한 초기 단계로서 일단 전파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다라는 부분을 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수용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병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의 토론회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 함께 이렇게 좋은 의견들도 주셨고 또 국회의원님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국정에 반영하고 또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이해 당사자분들 많이 오셔서 좋은 의견들 주시고 또 이렇게 의견들 개진해 주시는 이 모습들 보면서 말 그대로 이 토론의 장이 훌륭하게 잘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한전기협회에서는 전력 산업과 관련 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주제를 정해서 이게 하기도 하고 또 관련 단체나 또 국회 또 뭐 정책 부서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의견을 받아서 또 정책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주 민감하고도 또 현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래 산업의 발전, 특히 4차 산업의 발전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의 문제가 또 사회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 발전의 가장 중추 산업이기도 한데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민감한 이슈들, 또 국민 건강과 또 저작권 침해라는 그런 문제까지 역시 함께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단 이 데이터 센터의 건립과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고 산업혁명 이후의 모든 이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국민과 또 공급자와 소비자 또 국민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의 이슈들은 속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민병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재정 의원님들 기타